안녕하세요. 오늘 그 연수를 맡게 된 창문여 중에 이승아입니다. 지금 7시가 돼서 연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제가 이제 먼저 할 건데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과 고입 진학 지도의 핵심 포인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연수를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와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어제 수업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저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여서 정말 많은 걸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오늘 수업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강의를 듣고 또 오늘 수업을 준비하려니까 더 떨리고 부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내용보다 저의 경험과 이 노하우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좀 이렇게 실전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원래 이제 국어교사를 하다가 진로교사 거의 중학교 1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꽤 오랜 시간 진로교사를 하고 있는데 경험이 오래돼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가 고등학교 유형이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 사료가 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진로교사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3의 담임의 경험이 좀 많지 않다거나 그런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의 좀 내용은 좀 이렇게 중3의 경험, 중3의 담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경험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선생님들을 좀 대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학교 이제 유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실은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기타에 속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또 진학을 하고 관심도 많다 보니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과고, 국제고, 외고, 예체고, 마이스터고가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형 고등학교에 자사고와 자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고에 이제 일반고가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뭐 중점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거점학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광역별로도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이는데, 평준화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평준화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나 그 외에 또 비평준화가 여전히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각 광역별의 어떤 특징을 다 이 강의에서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소 개략적인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 기타고의 뭐 방송통신고라든지 외국인 학교라든지 대안학교, 그다음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마스 교과서에
10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가 이 고등학교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혹시 참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뉜다는 거를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조금 그 전형 시기에 따라서 또 학교를 좀 구분을 해보면 전기라 함은 먼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가 되겠죠. 그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영재학교.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좀 헷갈리는 게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안에서 과고와 예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전기에 먼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후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고, 그다음에 특목고 중에서 외고와 국제고는 후기에 뽑는다는 거. 여러분 요거를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경기도에서도 일반고에 약간의 특성화 학과라든지 뭐 서울은 영광고의 관악예술과, 서울미고 이런 경우는 일반고지만 또 전기에 뽑는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광역별로 또 약간의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전기에서 학생들을 먼저 뽑는데 전기에 뽑아서 이렇게 붙으면 후기는 절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꼭 인지를 시켜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정말 간혹이지만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전기 고등학교 안에서 영재 학교를 쓰고 떨어지면 합격이 되지 않으면 과고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불합격 됐을 때 특성화고를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이 예외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에 뽑는 학교는 좀 전에 말한 일반고, 특목고 안에서 외고와 국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사고와 자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타 학교들 중에 이제 기타 학교는 아니죠. 기타로 한광고나 한국삼육고 같은 좀 또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이렇게 학교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형 시기에 따라서 학교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요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는 아니고 약간 특수한 그 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에 관할 학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국에 8개의 학교가 있고, 이 중에 예전 몇 년 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개 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영재학교는 정말 수학과 과학에 아주 조금은 이렇게 관심과 또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가고 뭐 무학년제, 학점제 도입, 그다음에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로 한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의대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영재학교 뒤에 나올 과학고에서도 의대 진학에 불이익을 주고 있긴 하지만 뭐 영재학교나 과고에서도 의대를 진학을 못하는 건 아니다. 가능은 하죠. 하지만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목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목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분야의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뒷부분에 제가 아주 조금 넣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설명할 때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특목고는 크게 과고, 외고, 국제고, 예체고가 있는데 이 분야가 확실하게 있죠. 그럼 그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이 시수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그냥 과고나 외고, 특히 외고에 진학 경우에 좀 그런데, 외고가 대학 진학률이 좋으니까 선생님 저는 외고 갈래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과라고 해서 전부 다 외국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외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래서 외국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 문과생이 외고가 대학 진학률이 좀 높다고 무조건 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교육과정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외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 외국어 관련 수업이 굉장히 많다. 네가 그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외국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고등학교 생활에 괜찮겠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도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고, 외고, 국제고, 예체고는 이런 그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는, 외고는 그 외국어 관련된 수업 시수가 많은 게 특징이고, 국제고는 그 수업 시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죠.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고, 국제고는 국제와 세계와 시대의 국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고는 외국어 관련 심화 교육과정 시수가 많은 편이고, 국제고는 외국어 몰입교육, 그러니까 몇 개의 과목을 빼고는 수업을 이제 외국어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 언급되겠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고는 예술 체육 분야인데 실기가 성적에, 그러니까 그 해당 과목의 내신과 실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실기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또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진로 분야가 좀 확실한 학생들, 그리고 좀 적극적이고 학습 분위기를 좀 중시하고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적이 좀 있는 상인 학생들이 가는 것이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입이 바뀌잖아요. 이제 이에 따라서 특목고나 뒤에 나올 또 자사고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은 다들 하지만 아직 그 어떤 정확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 어려운 이 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수능이 좀 이렇게 다 문이과가 동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신이 지금, 그러니까 수능이 좀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고등학교 내신이 다 지금 정시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내신 받는 것이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게 상담하기가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걸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조금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이제 지도인데요. 선생님들 이거는 시마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도로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시마스에서 너무나 예쁘게 보기 좋게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특목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를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 이 PPT 자료를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쭉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체고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고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이스터고는 이제, 산업수요와 연계한 예비 마이스터,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마이스터고가 이제 좀 더 대학 가는 것이 조금 제한된 면이 좀 있죠. 그렇지만 마이스터고에서 전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해서 계속 어떤 기술력을 향상하는 건데, 그래서 직업교육 실시하고
산학 연계 실습 교육이 강조되고, 물론 이제 약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여러 부작용도 있죠. 실습을 하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학교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좀 분야가 확실한 친구, 그리고 취업 및 동일 계열 취업, 그러니까 선취학 후진학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런 쪽에 또 뜻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지도를 좀 같이 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진로교사 하면서 꽤 몇 군데 마이스터고를 보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뭐 도시과학기술고, 미림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저 대전 쪽에 있었는데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희는 여학생인데 경마축산고를 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중학교 때 딱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확실해서 전 이렇게 어떤 다른 걸 고민 안 하고 딱 그거를 생각해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도 후회하거나 이런 친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또 주변에 보면 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입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다, 이런 점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기 전에 그 학교에 대한 정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충분히 해주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저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만족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마이스터 고가 간 거를 또 후회하는 친구도 생기고 등등등.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있고,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대체로 서울은 또 그렇지 않지만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또 그런 점들도 학생들에게 또 안내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에 딱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리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특성화고를 좀 설명해 보면요. 마이스터고랑 좀 목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이스터고에 비해서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문이 좀 더 열려 있는 게 특징이고, 대입에서 취업자 그 특성화고 전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또 전문 대학을 가는 데는 어렵지 않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고가 있고, 그래서 이 특성화고는 대신에 또 좀 관심 분야가 확실한 친구들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인문계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특성화고 갈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땐 가서 그 분야가 본인과 맞지 않으면 또 가서 또 방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진짜 관심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특성화고를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그 특성화고들을 많이 개방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다양한 학교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그 대학 진학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좀 더 있었고, 요즘에는 그 대학 진학의 그 대학을 뽑는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 성향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친구도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또 저희가 다 설명하고, 그리고 선택은 학생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또 이건 이제 저의 노하우긴 하지만, 중학교 성적을 좀 보고, 그러니까 여학생과 또 남학생은 좀 다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많이 좀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좀 낮은데, 인문계 가는 거 자기가 싫다, 특성화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관심 분야를 찾아서
거길 가서 취업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전문대를 목표로 해서 특성화고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런 저는 진로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족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상황 또 학교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특성화고를 좀 활발하게 양성하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들, 어떤 교육과정이나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 뉴스를 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런 거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게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는 특별전형과 이제 일반 전형. 그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는 지금 성적을 보지 않고 면접으로만 하는데 이게 광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참고해서 그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곳에 전형을 다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담을 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검사 이 시험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인성, 그 다음에 성적도 보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스터고의 뽑는 기준이 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저희가 숙지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로 이제 넘어가면요. 자사고는 이건 거죠. 저희가 지금 자사고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고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는데 자사고는 학생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100%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는 따라야지만 살짝 아주 조금이지만 자사고 안에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자사고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입시나 이런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짜는데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 단위 자사고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폭이 아주 넓지는 않더라고요. 반면에 전북구 자사고의 경우는 교육 과정을 확실하게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이제 전국의 광역 단위 자사고를 제가 소개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북구 자사고는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 자사고도 뽑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을 보지 않고 그냥 추첨으로 뽑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생기부와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로 뽑고 있습니다. 전국구 자사고는 성적을 전부 다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 자사고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특목고랑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적극적이고 또 학습 분위기를 중시하고 또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가면 확실하게 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전국구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조금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기숙사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 그다음에 광역 단위는 이제 또 여러 좀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적이 좀 있는 상인 학생들이 가는 것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적이
사람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좀 낮더라도 '나는 자사고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리고 대학 입시 자체가 또 그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것 자체에 되게 만족하고, 그래서 '수업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나는 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런 친구는 성적이 좀 낮더라도 또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또 성적이 다는 아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상담, 이 진로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인제 자공고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서울은 자공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제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 뭐 대구 이렇게 해서 자공고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공립학교지만 쪼끔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융통성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인제 지도로 보는 학교들이어서요. 이 자료를 선생님께 드리니까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넣었지만, 이 특히 그 전국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전형 요강을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저기 교과목 같은 게 살짝씩 다를 때가 있어서, 다르기도 해서 학교마다 학교 전형 요강을 볼 필요가 있고, 그 생기부가, 그러니까 거의 다 그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반영되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성적이 일단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독서 활동이랑 담임 선생님의 의견, 창체 활동, 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들어가는데, 과세특위라고 하는 부분이 고입에서는 들어가는 학교의 유형이 딱 두 군데입니다. 과고와 전국고 자사고의 경우에만 과세특위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과세특위 외고나 뭐 과고도 과세특위 들어가죠. 과학과 인제 수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데요. 이거는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학습 잠재력을 중심으로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이고,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주로 인제 이렇게 뽑는, 학생들을 뽑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인제 사회통합 전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를 뽑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국제고만 40%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균등 전형이 먼저 우선시 되고, 여기서 채워지지 않으면 사회 다양성 전형, 이 안에도 1 순위와 2 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는 상담을 이렇게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해당 들어가려 관심 있는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을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달라고 해서 상담을 받게끔 합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쪼끔 어려운 점,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걸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인제 선생님들의 또 노하우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중학교에서는 미리 인제 회의를, 학원을 거쳐서 또 추천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방법 쪼끔만 이렇게 보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과고 같은 경우는 네,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석 면담 1 단계에서,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합격한 친구들에 한해서 소집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출석이나 소집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인제 그 수학이나 과학의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접근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저 같은 경우는 문과다 보니까 제가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저희가 어떻게 전형 방법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소개를 했고요. 외고 자사고의 아 외고 이거 선생님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외고만 들어가고 자사고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외고는 영어 내 이게
자사고가 아니라 국제고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에는 영어 내신 성적, 그다음에 이제 영어 내신 성적에서 변별력이 없을 때 국어와 사회, 보통 이제 국어 사회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출결 이렇게 해서 이 성적과 그다음에 이제 면접,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으로 학생들을 최종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광역 단위별로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고 자사고의 경우는 내신 성적이 국영수 사과가 기본 들어가고 이거 외에 이게 약간씩 학교마다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출결,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선생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이 부분을 작성하는 건데 이게 3학년 중3 가서 막 준비를 하려면 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좀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좀 1, 2학년 때부터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또 저희가 도와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한 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낼지 어려워하더라고요. 묶어내는 거를. 그럴 때 또 이제 뭐 국어 선생님이나 또 아니 또 우리 경험 많은 진로 선생님들의 노하우로 학생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배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성적, 수상 실적, 어떤 고유명사가 들어간 내용들, 인증시험, 뭐 도서 출간 사실, 논문 학회지에 등재된 어떤 그런 사실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그 직위가 이렇게 드러난 거, 그 다음 가끔 보면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또 가끔 있는데 그러지 않게끔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학생들이 가는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연계를 하고 있는 게 또 일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여고랑 같이 있어서 가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퇴하는 학생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일반고는 진로 방향을 정했거나 아니면 진로를 좀 고민 중인 학생인데, 이제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열은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또 올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반고는 다양한 성적의 학생들이 또 진학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역 단위별로 다양한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이 점도 제가 어떻게 딱 정리를 하진 못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조금은 살펴보셔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이 부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런 교육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기본 필수 이수학점은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점들이 있고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사고 특목고에서 좀 유리한 면이 그 점에서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내신 따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 점에서는 또 불리한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서 그런 장단점을 학생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택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반 학교 특수 목적고의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이 목표는 아니니까 요 정도로 그냥 안내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학교들을 정리한 건데 이것도 우리 시마스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본 것들을 한번 가볍게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 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의 어떤 이렇게 안내, 고등학교 유형 정리, 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기가 쭉 나올 건데 가장 먼저 답을 채팅창에 써주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기가 나갑니다. 이 중에서 배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번이죠, 선생님들? 네, 4번이죠. 독서 관련 내용을 자기 경험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자기소개서에 도입해서는 쓸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1, 2, 3,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선생님들과 어떤 내용을 좀 함께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그냥 진학 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좀 했던 점들을 선생님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상담했던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묶어서. 그러니까 좀 진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진학 문제로 왔지만 진학이 아니라 실은 어떤 개인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진로나 진학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배제하고 진학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일반고 갈지 특성화고 갈지 고민돼요. 그리고 특성화고를 확실하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쌤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쌤 저 일반고 갈지 특목고 갈지 자사고 갈지 고민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를 가긴 갈 건데 A 일반고 가야 될지 이제 지역에서겠죠. B 일반고 갈지 고민돼요. 물론 내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망을 쓰긴 하지만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원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학교 순서로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이 고민을 학생들이 하는 거죠. 이런 상담 주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고 갈지 특성화고 갈지 굉장히 고민돼요. 이럴 때 일단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대학을 원하는지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지. 그래서 취업이다 그러면 특성화고 대신에 확실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확인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가끔 쌤 저는 목표가 전문대학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가서 이렇게 또 대학 진학을 하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이제 성적을 보죠. 몇 가지 이제 제가 기억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한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간호사가 되는 게 일단 확실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일반고를 가서 간호사가 될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가서 간호사가 될지를 고민하는 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은 아니고 중간보다는 좀 높은 학생이었죠. 이 친구가 좀 야무진 학생이긴 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장단점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고 또 특성화고를 나온다고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우는 간호조무사고 특성화고를 나와서
무조건 대학을 가야지, 이제 전문대든 아무튼 4년제든 대학을 간호학과를 가야지만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하더니 특성화고 간호 관련 특성화고를 가겠다. 메디텍 쪽으로.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의지가 되게 확고한 친구여서 부모님을 이 친구는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가서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중학교는 막 학군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중상 정도였거든요. 중간 좀 이렇게 위에.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0%, 25%이 정도였는데 특성화 가서 거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학교에 놀러 오면 얘기하고 잘하고 있다. 너무 만족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를 갈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의 간호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작년에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결과를 이렇게 내는구나, 이제 이런 걸 저도 경험하고 저도 공부가 됐는데, 물론 이렇게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굉장히 가서 또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성화고는 분위기가 막 학구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친구들은 가서 또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특성화고에서도 내신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생기는 것도 저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상담할 때 미용 분야라든지 제과제빵, 미용, 제과제빵 이런 분야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공통점이 저는 이게 학벌을 중시하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기술력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기술이 중요한 분야가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딱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허락하면 특성화 가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독려하는 편입니다. 또 사례가 이제 또 몇 개 있는데, 이 친구도 공부를 좀 잘했는데, 이 친구도 미용에 대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것에 대한 아주 확고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일반고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특성화고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딱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 친구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서 자기의 어떤 정책, 이렇게 뭐랄까요, 딱 주관을 세우지 못하고 이러면 또 특성화 가서도 그 특성화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도 진학도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또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은 특성화고를 원하는데 부모님 특성화고 반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예전에 초창기 진로교사 때 아이의 여러 가지 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였고, 여러 면에서 특성화고가 너무 잘 맞았고, 본인이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적극 좋다,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을 마무리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 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랑 잘 맞다고 하고, 그래서 특성화고 엄마 나 가게 허락해 달라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후에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한테 꼭 특성화를 갈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제가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학생이 부모님을 설득해야지 교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냐 특목고 자사고냐. 이건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는 좀 성향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확실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고는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게 또 힘들지 않은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 중에 좀 잘하는 친구들은 외고를 좀 선호를 하고, 이과 쪽 친구들, 과고가 이제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사고로 많이 가고, 또 자사고가 그래서 그 이과 쪽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1부터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이 특목고 자사고가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또 불리할지, 이거를 지금 딱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신이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모든 정시나 수시에서.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아무래도 이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학생들에게 다 알려주고 선택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성향상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나서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갔을 때 적응을 좀 잘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성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조금 자기 표현을 하는 걸 힘들어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당연히 등수가 어떻겠어요?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보다 대체로.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아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성적이어도 그런 성적을 받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확 주눅드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에 따라서 좀 학교를 선택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회복 탄력성이 좀 낮은 친구들은 자사고 특목고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고 안에서의 선택인데, 학생들이 저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선생님 분위기도 좋고 내신 따기도 좋은 학교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학교는 없다.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우면 분위기가 좋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공부할 분위기가 조금 잡히지 않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신 따는 게 좀 쉽긴 하다. 하지만 어떤 학교든 최상위 그 1등급, 그러니까 9등급에서 아무튼 그 1등급은 아주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아이들이 좀 여기는 좀 널널한 학교에 이런 소문들이 좀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좀만 하면 다 1등급 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어느 학교나 1등급 따는 건 어렵다는 건,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리는지, 아닌 자기 딱 페이스를 좀 이렇게 딱 지켜서 공부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그걸 바탕으로 또 학교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본인의 성향,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성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집안 환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공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입의 결과를 떠나서 나는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데서 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 거 자체가 나는 너무 나에게 중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근데 저는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오케이 하고 이렇다면.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대학이냐 취업이냐는 이제 마이스터 뭐 특성화냐 일반고냐 이제 이런 걸 고민할 때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그리고 이제 일반고 안에서 학교를 선택할 때는 거리나 위치, 또 교육과정, 수업 분위기, 뭐 동아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좀 공부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이 다음엔 이제 이건 뭐냐면요, 선생님. 금방 이제 학교 유형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학생 스스로가 좀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수업 자료인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 2분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 3학년 때 수업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입이나 대입 관련 수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자료로 활용하실 건데, 요거 이상형 월드컵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교를 두고 이렇게 나는 어떤 학교가 맞는지 각 찾아가게 하고, 또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를 써보게 하는 이런 거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여기 다 빈칸으로 했는데, 여기 맨 아래에다가 선생님들 인근에 많이 가는 이제 일반고나 뭐 학교들을 쓰고, 나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할 건지 이상형 월드컵을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 탐색해 보게 하는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행평가로 활용하기 좋은 것 중에 관심 있는 학교를 두 곳을 정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게 하는 거죠. 이게 그 학급 안에 비슷한 학교,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교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이나 짝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학교 이름부터 해서 이제 두 학교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표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그 학생들에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이 확보된다면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30년 후에 나의 이력서를 저는 써보게 하는데, 이거 할 때 AI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챗 GPT나 이제 이런 도구를 검색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30년 후, 그럼 이제 45쯤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때 뭐 내 얼굴도 한번 그려봐라. 그때 나는 어디에 살고, 그 45세 진짜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고, 45세 결혼 여부나 가족 관계도 아주 구체적으로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45인가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은지, 그리고 고등학교로 학력이 끝나는지, 대학 가는지, 뭐 유학도 가는지, 대학원도 가는지 이거를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 써보게 하고, 그리고 45가지 내가 해보고 싶은 나만의 경력, 그리고 요거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까지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경력이나 활동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꼭 너희가 쓰는 걸 뭐 의무로 해서 약간 수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민해 보게 하고, 또 그때까지 어떤 버킷리스트나 자격증을 내가 이렇게 취득하고 싶은 것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고입 관련 안내 사이트들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 강의 자료를 준비했던 그 참고 자료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시간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상담이나 이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특히 진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계속 아이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선생님들만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시는데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과 정신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운영에 대해서 2부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그 진로 진학 상담교사 1기 문미경이라고 하고요. 현재 수원에 있는 장안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나오는데, 내년 2월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마스에서 하는 이 강의가 또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 소개 장표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어, 아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저는 한국벤처창업학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올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창진원에서 출원해가지고 만든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라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서 전국에서 끌어다 쓰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교과서도 있다. 네. 창업가 정신 본격적으로 그 활동 중심의 교과서가 처음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안내 드리고요. 저는 시마스하고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5 개정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시마스랑 하고 여기는 다 실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 시마스하고 한 일들이 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강의를 제가 할지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저 원, 이게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한 아마 트레이드의 사이먼 사이넥 골든 서클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강의가 너무 괜찮아요. 예, 그거 꼭 추천드리고요. 사이넥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사지 않고 뇌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도입한 게 바로 콜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할 때 그렇게 했고 사람들의 Y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아주 많은 그 이익을 봤죠. 자, 그러면 먼저 Y에 대한 거는 성과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 창업가 정신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핵심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Y에 대한 왜 우리가 교실에서 창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들 스스로의 어떤 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떤 확신 가지고 창업가 정신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창업가 정신 교육은 단순히 사장님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에 공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가치 창출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우는 이제 후에서는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경험 중심의 수업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그 기반에서 만든 게 시마스 진로와 직업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 집필진들이 회의를 엄청 했거든요. 그때 늘 하는 얘기가 이제는 교과서가 어떤 지식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프로젝트의 가이드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대단원마다 프로젝트 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와세에 대한 건데, 강의에 제가 했던 그 강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산출물, 그 결과물들을 QR코드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쌤들에게 드릴 거예요. 일부러 제가 뭐 쉽게 크게 올리고 뭐 이러면 더 쉬울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QR로 이렇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이런 걸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요 말로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양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에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조할 내용은 첫 번째가 창업가 정신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생존 역량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제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면 정말 좋은 저희들의 그 어떤 수명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교실과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창업가 정신 교육법, 가장 낮은 단계의 그런 창업가 정신 교육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건 Y에 대한 그 자신의 대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 Y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그러한 명확한 확신을 여러분이 좀 스스로
이 강의를 통해서 갖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저의 그 어떤 보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실에서 창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할까요? 네. 각자의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Y에 대한 물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현재 각자의 생각, 네. 그거를 두고두고두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마 시마스에서 어,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별을 해서 아마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한 1분. 예, 1분 동안. 아, 나는 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자 하지? 그러려고 왜 이런 수업을, 이런 강의를 이 야밤에 쉬지도 않고 듣고 있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불확실한 미래. 네. 불확실하고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시대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적응의 문제? 그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창업가 정신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사실 창업가 정신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 용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창업가 정신 교육은 교육부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요. 중소기업 벤처부나 창진원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 하는데 사실 영어는 똑같아요. 앙트러프러너십 똑같은데 그거는 아마 부처에서 누가 먼저 이걸 쓰느냐 뭐 이런 거 같다라는 그런 단순한 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아까 저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쌤, 박한길쌤,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저기, 시마스 선물 여기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생존 전략,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드리고,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Y에 대한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 스스로 계속 생각해내면 왜 이걸 할 수 있을지 동기유발이 되고 그리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한 13년째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건 그러한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저한테 스스로에게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그 답이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바뀌고 있었고, 그거는 각자의 답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음, 기술과 교육 간의 경주. 네. 지금은 옛날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이 빨랐잖아요. 기술이 발달이 빨랐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교육이 더 발전했고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 이제 거치면서 또 다시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인식의 발전 속도,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교육이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자료는요, OECD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 속도가 교육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혁신이에요, 혁신.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AI가 어떻게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저는 요새, 어, 노트북 LM, 그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 뭐 이런 애들하고 예, 놀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LM은 자료를 거기 PDF 파일로 넣어주면 외부의 내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아이들이 진로 탐색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그거 시작했거든요. 노트북 LM에서 AI와 함께 진로 탐색하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MBTI 성향이라든가 적성 검사한 PDF 파일
결과라든가 이런 걸 놓고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개인 역량을 추출해내고 그다음 매칭을 시키고 그중에 나는 이런 분야로 가고 싶어. 그랬을 때 대학 입시 요강까지 1, 2, 3순위 대학이 있고 그 1, 2, 3순위 대학에 어떤 입시 요강까지 넣으면 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돼.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되겠어. 뭐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전공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빅블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블러라는 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챗GPT나 뭐 이런 거 쓰면서 느끼는 게, 와, 제가 얼마 전에 어플을 만들었거든요. 코딩 1도 모르는데? 그럼 뭐겠어요. 옛날에는 개발자 전문가들만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젠 전혀 모르는 저 비전문가가 이제 코딩 안 하고 어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빅블러의 시대죠. 그러면 이게 허물어지고 뭐가 그다음 이어지느냐? 융합이 이어지는 거예요. 융합.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DX, AIX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AIX는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융합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챗GPT 나오기 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근데 AI가 이거를 가속화시키면서 싸게 빠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가속화된다. 기술의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어찌 보면 좀 암울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첫 세대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4050, 저 60. 우리 세대는 이 배움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미래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지식을 기반으로 정답을 찾는 그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의 AI 기술 발전으로는 미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아시죠? 자비스가 조만간 오는 거예요.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비스 같은 AI 에이전트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협업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한데 아직은 대학 입시라는 장벽이 있어서 그걸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 창업가 정신을 통해서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아마 해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라고 해요. 포브스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어, 이 뷰카라는 개념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그 198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하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세를 빗대어서 변동적이고 뭐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그런 세계다, 그런 시대다 해서 뷰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이 얘기가 많이 뜨느냐? 그때는 어떤 정치 상황, 그거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치 상황보다 경제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단어가 더 강력해져요. 깨지기 쉬운, 뭐 불안한, 비선형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뷰카보다 더 강력하죠. 이 반이라는 게. 그래서 이 포브스에서는 이제 더 이상 뷰카는 잊어라. 이제는 반이의 시대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할 때 이 장표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 모델이 3단계 모델이잖아요. 그 3단계 모델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 공부, 그다음 직업, 은퇴라는 이런 명확한 순서가 우리 이제 부모 세대에는 있었죠. 근데 이미 벌써 시작됐어요. 자, 위에 있는 이 색깔로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게 무슨 색이죠? 초록색 같은 연두색. 이 색깔은 제가 은퇴 시점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3단계 모델에서는 공부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그 다음 은퇴해서 놀기만 하고. 그죠? 근데 이제는 제1, 첫 번째 은퇴, 제2 은퇴, 제3 은퇴, 제4 은퇴, 제5 은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첫 번째 은퇴를 내년에 맞이할 건데, 어제 광화문에 이제 누구들 만나러 갔는데요. 실은 만남의 목적이, 친구는 생산성 본부장까지 했던 친구고, 또 한 친구 현재 대표예요. 그래서 세 명이 어제 결성을 했답니다. 은퇴 후를 우리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여러 선생님들도 저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저도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얻어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게 매칭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감히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게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일자리 문제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불안하잖아요. 기경제 일자리라고 일명 뭐 알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규직에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를 이제 이거 2025년 자료에서 일자리의 미래라고 해서 이제 WF에서는 이걸 매년 이제 보고서를 내요. 근데 올해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는 203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9,2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겨나긴 해요. 1,700만 개가 새로 생겨나긴 하는데 문제는 그 갭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일자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1,700만 개의 일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눈을 돌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 일자리의 대부분이 IT 관련 쪽 혹은 뭐 디지털 아주 핵심은 AI. 근데 이 AI가 개발자들의 전유물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그게 깨지고 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발자들이 해고되면서 오히려 인문학자들이 더 채용이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밸런스 게임. 글을 잘 쓰는 수학 못하는 학생, 글을 잘 못 쓰는 수학 잘하는 학생. 누가 바이브 코딩을 잘할까 하고 했더니 한번 여러분들은 할까요? 글을 잘 쓰는 수학 못하는 학생 1번, 글을 못 쓰는 수학 잘하는 학생 2번. 누가 더 코딩을 잘할까요? 두고두고. 자, 요거 저기 한번 맨 처음 밥 주시는 선생님한테 어, 네, 역시 1번, 역시 선생님들이에요. 네, 맞아요. 역시 여기 진로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진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이런 상황이랍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기 가면 어떤 자료가 있고 여기 가면 어떤 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를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네가 쓰면 돼. 이런 소투에 관한 방법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what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how to.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건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일자리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성. 지금 기술 활용 능력, 그러니까 다시 스킬의 시대예요. 이 기술 활용 능력이라면 쉽게 얘기하는 게 AI 활용 능력이죠. 네.
AI 활용을 잘하면 미래 일자리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 약간 목이 말랐어요. 잠시요. 그다음 분석적 사고, 그리고 당연히 뭐 비판적 사고, 그리고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해야 되는 게 지금 학생들은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끌어와서 수직적인 그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그 자기 주도적인 그런 지속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능력, 그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 앙트러프러너십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으로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요. 그러면 이 창업가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네. 사실 창업가 정신은 어, 교육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즈쿨 사업에서 특성화고에서 하는 그 창업 교육을, 아니 그 창업가 정신 교육, 창업 교육이었죠. 근데 이게 많이 변화돼서 지금은 창업 교육이라고 안 하고 창업가 정신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진로교육 관점에서 창업 교육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교육이다. 근데 여기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성장에 성공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 더 방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우리 교육이 그거잖아요.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문제풀이하면서 끄집어내서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는 애들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길러왔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거는 어디 찾아보면 그게 방법이 있을 거야. 거기를 참고하고, 이거는 이것과 저것 A와 C를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능력. 이거를 김정은 교수는 에디톨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책 괜찮아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 역량 이런 걸 얘기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이제 그 진로와 직업 성취 기준에 2단원에 이 성취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2단원에. 그래서 2단원에 들어와 있는 이 성취 기준은 창업의 특성과 창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고등학교에도 창업 관련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 이런 성취 기준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이죠. 네. 그전에는 약간 이제 비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해서 2025로 할 때도 약간 비스무리하게 창업가 정신 조금 느낌만, 맛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제 여기에서는 어, 이제 많이 할애를 했어요. 다른 아마 출판사보다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썼어요. 그래서 이 창업가 정신 성취 기준에서 보면은 어, 그 본질적인 거예요. 어떤 창업이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설립하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이겨내 가는 과정에 그 창업가 정신의 본질이 숨어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거. 우리나라 전문 용어로 존버 정신이라고 하죠. 키보드에선 이거를 그릿이라고 불러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성공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어, 실패 사례도 다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패 사례를 다루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인 창업의 어려움, 그걸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길 수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창업가 정신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가치 제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 성취 기준을 해설한 내용들을 보시고 잘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마스 이제 교과서에서는 자 요렇게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스쳐 있는 부분, 여기 박스 쳐 있는 부분은 특히 여기 창업에 의해 창업가 정신, 성취 기준 하나 가지고 두 차시로 만들었어요. 지면 할애도 많이 했어요. 다른 출판사 대부분은 성취 기준 이거 하나에 하나, 이렇게 중단 하나로 돼 있는 교과서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둘째로, 이거 두 주제인데, 차시로 따지면 이걸, 하나, 한 차시, 두 차시, 세 차시로도 혹은 사 차시로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여기 이 박스 부분들은 이 창업가 정신 프로젝트 할 때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자, 이런 교과서에 대한 거, 그다음 제가 이제 QR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시마스 홈페이지예요. 여기 QR 보시면 바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선생님들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 선생님들 이제 PPT가 있으면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PPT 관련해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지금 시마스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귀찮잖아요. 다시 거기 홈페이지 쳐서 들어가서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QR 이거 주소를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방법을. 이런 거 QR 딱 나오면 일단 주소를 해서 공유하기로 제 혼자 이제 내 자신과 대화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자료 엄청 나오거든요. 거기에 일단 주소를 보내요. 지금 살펴볼 시간 없으니까 이런 강의 때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저번에 뭐 있었지 하고 보고 그거 자체가 저의 학습 방법. 네. 그렇게 하면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바스 교과서에 대한 내용 안내도 이제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창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뭐 이제 투에 관한 거죠. 음. 이게 단순히 이제 지식 전달,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글로써, 말로써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 연애는 글로 말로 배우는 게 아니잖냐.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해보는 거. 근데 직접 해보는 거 처음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확실성 시대라고 했는데 그 불확실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만 걷어낼 수 있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실패를 학습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졸업한 5년, 10년 된 저의 제자들이 가끔 어쩌다 이제 제가 무서웠기 때문에 잘 많이 연락은 안 오는데 매니아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연락 오면 저하고 같이 했던 수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라도 그런 거 하면 굉장히 강화가 되잖아요. 그것도 5년 뒤, 10년 뒤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래서 저는 더 이제 혹시 갖고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자, 이거에 대한 저의 음,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은 이제 그만, 스탑. 스스로 길을 찾는 여정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여정이 애들한테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진로 활동실은 빡세요. 애들 말대로 "와 빡세, 빡세." 이러는데 빡세긴 한데 애들이 그 빡셈을 즐겨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스스로 어떤 길을 찾는 여정을 돕는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노트북 LM으로 이번 주부터 AI와 함께하는 진로 탐색하고 하게 하는데 애들이요. 챗GPT 뭐 이런 건 하는데 노트북 LM 그다음 구글 AI 스튜디오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애들 태블릿 PC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늘 이제 다 하는데 애들이요. 와 그러니까 그 노트북 LM을 알려주면 노트북 LM 가지면요. 국영수 과사도 이제 과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파일을 형성해 오디오 파일을 만들고 아이들이 폰에 그걸 저장을 하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 이제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이번 시간에는 그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거를 그런 어떤 테마를 주고 훈련하게끔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해 주는 거. 저는 이게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저는 이제 방법, 프로세스만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거는 다 개인 그 선택에 따른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으면요. 선택지가 있으면 이게 자발적 참여가 되거든요. 자발적 참여는 지속 가능하게 해 줘요. 그래서 자는 애 조는 애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티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다. 예. 요거 폴킴 교수의 책 이제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요 책 있어요. 그 책도 좋습니다. 고걸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미리 좀 했기 때문에 정년까지 재미있게 수업하면서 왔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어떤 지식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걸 탐험하고 또 실패도 해 보고 그 실패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놀이터를 제공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실패를 하는 거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은 바로 이런 변화인데 그 인지 발견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자.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다 보니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기업들을 봤을 때 남들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이거 불편한가?" 뭐 이러는 사이에 정말 불편화가 되면 이거 진짜 문제야. 이게 문제 있어. 이거 고치면 개선하면 좋겠어." 하고 바로 이 개선점을 찾아서 사업화하면요. 이거는 그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순간 독점의 시간이 옵니다. 그게 짧아요. 1-2년 불과. 전부 카피캣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독점, 선점의 기간 그 짧은 시간에 돈은 엄청나게 벌리는 거예요. 포스나 뭐 당근이나 뭐 이런 스타트업들이 뭐 몇 년 사이에 지금 유니콘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 몇 년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몇 년 3 년 데스밸리 지나면서 5년 그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이 스케일업 하는데 그 과정에 엄청난 이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 저는 "불편함 노트 이런 거 써 보는 거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아이들한테 그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시도했던 건 감사일기 쓰기인데 그거는 뭔가를 끝까지 해 보자 할 때 이제 했던 방법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해보려고 막 이거 이 국리 저 국리 하다가 구글 AI 스튜디오랑 협업하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조그만 어떤 수첩 같은 거 해서 아이들한테 주석적으로 이거 쓰게끔 하면 어떨까? 그다음 이 불편함을 이제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보이는 현상인지 아니면 진짜 본질적인 원인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인지 본질적인 어떤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5Y예요. 왜? 왜? 이렇게 5번 물어보는 거. 꼭 5번까지 안 가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오거든요. 이건 토요타에서 개발한 굉장히 문제 발견하기 좋은 그런 툴이에요. 이런 것들을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툴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훨씬 편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진로와 직업 시바스 교과서는 제가 이런 툴들을 곳곳에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훨씬 수업 운영할까 쉽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뭔가를 할 때 어떤 내용적인 걸 아이들한테 막 피드백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제 그렇구나. 야, 대단하네. 오, 어떻게 이런 생각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피드백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실패를 자산으로 여길 수 있도록. 예. 요 장표도 제가 가끔 애용하는데 그 출처를 모르는 장표여서 제가 이거 챗GPT 시켜가지고 구글 AI 스튜디오 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성공은 쭉 가다가 하다 보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빠르게 결정하고 일단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하고 일단 해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는 그 오른쪽 그림처럼 실패했네? 근데 왜 실패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 빠르게 결정했기 때문에 염두에 둔 그 요소가 많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걸 감안해서 또 해봐요. 실패했네? 계속 하다 보면, 인디안이 기후제에서 이제 실패하지 않잖아요. 100% 성공 될 때까지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사례가 바로, 에디슨이죠. 그래서 에디슨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1만 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다이슨도 다 아시잖아요. 다이슨도 계속 여러 엄청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죠. 근데 이 두 분의 가장 중요한 그 뭐라고 해? 태도? 이런 것들은 레질리언스예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그 회복 탄력성 때문에 끊임없이 아까 장표에서 계속 실패, 도전, 실패, 도전 이렇게 했듯이 끊임없는 도전, 네, 개선하려는 의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순수히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썼어요. 네, 누군가가 또 이거 도용해서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PBL 이거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고 디자인 싱킹과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프로세스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여기에 재미 요소를 그다음 동기 유발을 위해서 게임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건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재작년 챗GPT 이후로 제가 추가된 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시종일관 디지털 기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AI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뭐야, AI 리터러시가 뭐야, 그거 설명 1도 안 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이제 가져가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말로 해서 아이들이 수업한 결과물이에요. 이것도 그냥 주소만 따세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얻었는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창업가 정신 교육은 정신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 우리 아이들의 생존 도구이기도 하고 성장 동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 시기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친구 정신이라는 거는 말로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길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실패해 보고 도전하고 경험해 보게 해야지 길러지는 거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해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아이. 저는 이 기여라는 단어에 되게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한 아이. 행복한 어른. 예. 그런 성장하는 어른.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고요. 저는 요새 자주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학습을 멈추면 고집이 세진다. 저는 저한테 늘 지금 되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늘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한 걸음. 이제 시작하셔야죠. 바로.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한테 먼저 시작해 보세요. 질문만 바꾸도 충분해요. "뭐 배웠니?"가 아니라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혹시 불편했던 건 없었니? 혹시 부조리한 건 없었니? 학교 생활에서 혹시 불합리한 건 없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관점을 맞추게끔 이런 질문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의 결정판 창업가 정신 워크북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진로 선생님들하고 시마스하고 이제 협업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QR 코드로 그거 했던 거는 이 창업가 정신 입문편 워크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거 개인 책이잖아요. 그러면 애들 줘 버리면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걸 또 사진으로 찍자니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팀이 기록할 수 있게끔 캔바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캔바에서 만든 거를 이제 요거 끝나면 시마스를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자, 지금 제가 여기 올려놔, 여기 안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까먹었네요.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장표가 6개, 7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워크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소마다 이제 기록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설명과 캔바에 이제 있는 거를 그대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캔바는 정말 강추드려요. 캔바만큼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배워서 쓰시도록. 그럼 제가 이제 캔바 주소를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받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땡땡땡 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학교로 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요거 꼭 부탁드립니다. 설문. 예. 이게 시마스에서는 이제 굉장한 투자잖아요. 이게 시리즈로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건 굉장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성과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문에 응해 주시고, 우리 이 시마스 그 오픈 채팅방에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 시마스가 우리 지필진이 이렇게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예,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3분 남았는데 혹시 Q&A 있으면 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
마이크만 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 제가 주소를 여기 올려놨어요. 제 주소 드릴게요. 한바 이거 받아가세요. 자, 채팅창에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유,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서, 어찌됐건 여러분 대단합니다. 맞아요. 노트북 LM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여기 뭐까지 가능한 줄 아세요? 생기부 있잖아요. 생기부를 PDF로 이제 파일을 거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거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다음 주 한 세 번째 주에는 그거 하려고 해요. 아이들, 뭐야, 생기부, 왜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죠? 생기부 PDF 파일 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 넣고, 여기에서 내가 입시 전략 어떻게 짜면 될까 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고1에서는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고2 아이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걸 활용하면 중학생들은 중2 정도 학생들과 특목고나 뭐 자사고 뭐 이런 데 입시 요강을 넣고 준비시키면 돼요. 너 이 학교 가려면 이런 게 부족해. 어. 그러니까 이거를 2학년 2학기, 뭐 3학년 1학기에 보완해.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막 이제 퍼지면 그때는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필요 없어져요. 음. 이게 바로 여러분 싱귤레러티. 퍼즈와일은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미래학자들은 2027년으로 잡고 있어요. 내년, 내후년이에요, 여러분. 음. 자, 어찌됐건 여러분의 예,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